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우리 정부는 일본과 똑같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죠. 먼저 손기섭 부산외대 역사관광 외교학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황기식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심재훈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당장 한 달여 이상 경제 보복이 쭉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각자의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송 교수님부터 발언 기회 드릴까요? 네, 예상 외에 한일 지금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 그래도 조금 약간 그 진정성을 회복하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일 양국 모두 조금 이제 감성보다는 좀 이성을 가지고 대응한다. 그리고 좀 지나치게 격앙하고 흥분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사태 해결에 조금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뭐 참 미움과 사랑을 함께하는 이웃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의 생활, 그다음에 국민 경제,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상호 의존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황기식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 보복. 예, 참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참 저희 학자인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 현재 경제의 가장 큰 세계 경제의 큰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주변국하고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거든요. 유럽은 하나의 국가로 합치고 있고 유럽연합으로,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까지도 아프리칸 유니언으로 해가지고 주변국하고는 최소한 싸우지 않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인데, 이런 문제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지금 좀 의심스럽고요. 예.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좀 이 좋은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제학자로서 이근재 교수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양국이 그 동반 성장하고 또 상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하나의 그 채널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채널이 지금 서서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한일 관계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글로벌 이 경제 체제의 위기까지도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속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도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냉철한 이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 경제의 그 동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하는 본부장님은 또 한 말씀 다르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번 사태는 정치 외교적 갈등이 경제적인 부분 또 기업하고 관련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일본 수출 규제 부분이 겹치면서 상당한 위기 의식이 경제 전반에 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 또 지역 경제 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로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첨단 부품 수출 제한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들었는데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소재들이
꽤 많은 수가 일본에서 전량 수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처음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이거 어떻게 짚어볼까요? 우선 일본이 가장 먼저 경제 보복 조치로서 우리의 핵심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 핵심 소재 부품 세 부분을 예, 예. 이렇게 수출 금지 또는 수출 규제 대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아직도 이게 이제 수출 금지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허가가 한 건이 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출 규제 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영향이 이 실물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할 뿐이죠. 예, 예.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그 심리적인 안정을 기하고 또 제3의 소스를 우리가 찾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능력도 갖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그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예.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이것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수출 금지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수출 금지 조치가 나오는 것의 저는 이제 레드 라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레드 라인을 넘었으면 양국 간이 되돌아올 수 없는 예, 예. 굉장한 파국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레드 라인은 적어도 넘지는 말아야 된다. 양국가가 특히 일본이. 그리고 그 전 단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의 시간이 조금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을 기하고 예.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만반의 대비태세, 단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시행령이 시작되는 게 28일이니까 예. 그 전까지 뭐 시간적인 여유가 한 2, 3주 있기 때문에 이게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플러스 예. 그 시행령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수출 그 관리 또 규제하는 허가까지가 또 예.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최종 허가까지 나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교수님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중에 어떤 것들을 먼저 배경으로 꼽을지 역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게 굉장히 좀 일본한테는 좀 뼈아프게 다가왔나 봐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명시적으로 2018년 지난해 10월에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그 판결에 있어서 개인 배상을 해라라고 그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에 대한 즉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뭐 어떤 불만 또는 인정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명시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에 대한 판결과 그 후에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약 한 8개월에 걸치는 어떤 외교적 또는 해결책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예. 하는 면에서 아마 불만을 품고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이번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이렇게 공표하는 이런 어떤 행동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 좀 이게 크게 매크로하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외교 안보 정책이 뭐 중국 쪽을 좀 경사한다든가 아니면 북한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사이가 더 좋다든가 예. 아니면 북한 쪽을 좀 긍정하고자 한다든가 하는 이런 면에서 조금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근원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막 이런 어떤 이것은 약간은 안보적인 차원이기도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좀 불신이 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예. 국민이 가지는 이 어떻게 보면 전후 처리 또는 역사 반성에 대한 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회의 이번 아베 정권의 조치에 대해서 뭐 어떤 문건을 보니까 약 한 70%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고는 있습니다만, 예. 막 이게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은 뭐
충분치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역사 반성을 사죄하고 반성하고 외교문서에 남기는 작업을 많이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에서 오는 이제 좀 피로감이 크다, 뭐 이런 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꼭 하나 더 들고자 하면은 일본 정부로서는 강제징용 문제 이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일 기본조약 체제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좀 소홀히 대응을 하니까 좀 불만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별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명시해서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성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잘 공감을 하고요. 강제징용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정치학에서 보면은 모든 외교 정책은 반드시 자국의 국내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주변국 한국과 관계 문제는 설명하셨으니까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책의 실패라든지 또 측근들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지 아니 본인의 또 사학 스캔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상당히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 거고 일본 국민들은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거든요. 한 3억 정도는 개개인이 정부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개개인이 많이 좀 저축 세이빙 해놓으십시오라는 그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는 일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내 여론에 상당히 또 찬물을 깃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선거 직전에 이런 안 좋은 국내 상황에 대한 타겟책으로서 한국 때리기, 주변국 때리기를 가장 선택하지 않았을까,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경제 논리로 설명하자면은 어쩌면 경제 공동체인 한국을 저렇게 경제적인 손실까지 감안하면서까지 때린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아까 강제징용 문제도 얘기했는데 65년에 분명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해결한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다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요, 유럽만 하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언제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 문제라든지 탄압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으로 수없이 조약을 안 맺었습니까? 그렇지만 70년, 8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배상을 했습니까? 가장 최근까지도 영국으로 탄압을 피해서 영국으로 피난 갔던 유대인의 어린 자식들이 지금 나이가 80이 됐더라고요. 80이 되니까 이 80세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일정 부분 또 현금으로 보상금을 또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게 가장 최근 문제입니다. 그거는 국제법에 옛날에 해결 안 됐습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일본이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하고 비교는 하더라고요. 조금 제가 이제 보완을 하자면 지난 7월 21일 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회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의원이 좀 더 총선거로 정권을 선택하는 이제 선거라면 참의원은 이제 국민 여론을 평가하고 정책을 좀 보강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양원제를 스타일로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참의원은 지금 공명당과 자민당이 연립정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과반수는 넘기리라 이기리라고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고 지금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권 내부에 계속적인 사학 스캔들이 좀 있었고 또 지금의 재무성에서의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일본의 소자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노인 그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갑니다만은 여기에서 노인들이 생활을 충분히 하기에는 2천만 원 그러니까 3억 원 정도는 아니고요. 한 2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아주 악재가 터졌죠. 그래서 조금 당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논의를 너무 일본 국내 정치 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기에는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고 사실 아베 정권이 이러한 조치를 계획한 것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올해 1월부터 구체적인 정책 판단을 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 이제 문제가 또 있었고, 그는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외교 협상을 파기하는 정도의 어떤 면과 또 이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어떤 외교적 대응 또는 해결책 대응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강제징용 문제는 이게 보통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기본 조약 또는 청구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이 전후 처리 문제의 근간 조약을 과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판단키로는 2019년 1월부터 만약에 한국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외교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했고 그에 가장 강력한 카드로서 경제보복 카드를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2019년 들어와서 뭐 이런 얘기가 없진 않았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경제 보복을 정치 문제 때문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글쎄, 저는 이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한일 양국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의 근거와 정당성을 일정 정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예. 넘겨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그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그 정세,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예. 트럼프가 이 대통령으로 집권한 이후부터 자국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그 뭐냐면 이 전 세계의 질서를 이끌고 가고 있는 미국이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과거 같으면은 감히 경제 문제로 넘어오는데 굉장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그러한 그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국가주의적인 그 사상, 이념의 대두 이것이 일본의 정치 경제 그 외교 문제를 경제 보복 조치로 끌고 네. 오는 이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 예, 이 정도 간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트럼프를 따라했다. 학습 따라하고 효과라고 있다. 보죠. 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황기식 교수님. 예,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그 반드시 좀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말씀이 예. 과연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제 보복이 과거에 세계사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다른 사례에서 성공한 적이 있었나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정치적인 문제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어떤 생산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희토류라든지 희귀한 물건 아니면 원유 같은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문제로 수출 규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요, 대표적으로 우리 오페크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동의 산유국들이 미국하고의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미국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미국에 원유 수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처음에 미국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수출 규제는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오페크에게 수출 규제를 내렸던 나라에게 훨씬 더 데미지를 많이 줬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을 일본이 지금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가장 최근 사례는 중국이 바로 한 8년 전에 일본의 그런 그 희귀한 광물 자원을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히토리오. 정치적인 이유였거든요. 영토 분쟁이었거든요. 예, 예. 그 결과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결과 승자는 일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웃었지만 일본이 당황했지만 이거 히토리오 8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거 당장 어떡하나 했지만은 한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대체 수입처를 성공적으로 찾았고요. 결국은 중국이 규제를 스스로 풀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의 지금 일본의 오늘의 수출 규제가 얼마만큼 우리 한국을 흔들 수 있고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사항입니다. 예. 뭐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말을 이렇게까지 잘 들어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소재 부품 산업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 원인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지역 기업들의 그 수입 동향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요? 네, 저희 상의에서 지난 7월 중순부터 지역의 한 360여 개 업체에 대한 그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한 60여 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그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또 앞으로 피해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뭐 다행히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은 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다만 이제 규제가 확대됐을 경우, 특히 이제 요번에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해제가 되고 28일부터 8월 28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을 때는 품목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 이런 부분이 지역 기업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체제를 마련한다든가 또는 우회 수입 경로를 확보한다든지 또 재고를 확보한다든지 기업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당장 뭐 다 개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겪어야 되고 뭐 포괄적인 그 처리하는 방법도 여전히 남겨놨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이채롭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다는 것이 곧바로 수출을 그러니까 일본 측 입장에서 봤을 예. 때 한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격적인 경제 전쟁으로 연결되려면 예.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시행령 일본에서 그 수출 관리 시행령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룹을 A, B, C, D 이렇게 그룹을 4개 그룹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B 그룹으로 넘어갔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포괄 그 허가 품목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일방적 승리가 아닌 상태, 예. 일방적 승리는 우리가 결국은 원천 복귀시키는 거죠. 우리가 다시 A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죠. 전략적 목표를 거기에 두는 것보다는 예. 제 생각에는 일본이 우리가 B 그룹에 상당 기간 있더라도 포괄적인 그 품목 그 숫자를 우리가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인도하는 이끄는 것이 이제 어떤 전략적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 3년, 2, 3년 뒤에는 예. 다시 우리가 A 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호혜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이걸 관보에 게재할 때 포괄 허가 취급 요령도 같이 그렇습니다. 공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포괄 허가라는 게 이제 3년 동안 예. 별 문제가 없으면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그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포괄 허가 제도를 할 수도 있고 더 나빠지면은 다 개별 허가로 바꿀 수도 있다. 약간의 그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일본도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나가기 직전에 한국과 협상할 가능성을 저는 열어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긴장을 극도로 지금 양국 간이 특히 일본 쪽에서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성공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충분한 답을 얻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게 일정 정도 좀 대응할 필요는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우리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질 수가 없는 저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능력이 없어서 일본의 부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그 스프라이 체인, 그러니까 가치 사슬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경제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부품을 조달했죠, 일본 쪽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 외교 리스크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거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두 개의 능력 있는 삼성과 SK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반드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기업들도
이 리스크를 확인한 이상 대응을 하기 위한 기술 노력을 할 것이고 예. 어떤 식으로든 정부도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과거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이 기계 산업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부품 소재가 대부분 일본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 정책의 제1산업 정책이 뭐냐? 70, 80년대, 90년대 모든 정부의 산업 정책 제일 뭐냐 하면 예. 일본으로부터의 그 수입 다변화입니다. 음.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그러니까 의존하는 9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8개인가 아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 많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앞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예. 개발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만 잘 가동된다면 예, 예. 일본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지만 만약 이 리스크가 확인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대응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이 정책이 굉장히 실책을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재 교수님은 예, 예. 상당히 조금 신중하면서 낙관적인 예, 예. 전망을 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꽤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일본의 이러한 경제보복, 경제 예. 제재가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계가 부품 소재 기술을 좀 개발시키고 국제 분업 체계를 조금 달리하는 새로운 큰 전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과 2012년에 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그러한 분쟁 때문에 중국이 히토리를 일본에게 충격을 주니까 예. 그 당시는 중국이 뭐 100% 이겼습니다만은 일본은 히토리에 대한 다변화 정책 또는 자체 개발 정책들을 해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극복된 상태를 보면은 예.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면들이 존재는 한다 이런 면은 있는데 이제 잘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잘 대응했을 때의 얘기고 예. 또 많은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거는 실물 경제에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제 분업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좋은 기술, 좋은 소재를 사와서 전 세계에 완성품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능률이 있었고 효율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 소재 산업을 뭐 개발시키고 하면은 완성품이 늦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금 뭐 일본의 제재 범위가 이게 실물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제재, 금융 예. 협력 뭐 이런 부분이 일각에 그래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5조 원 정도가 되는데 1997년 뭐 요 당시에 일본의 단기 금융들이 빨리 빠지는 바람에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금융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실물적인 차원 또는 금융의 어떤 충돌 나아가서는 국가 대 국가의 여러 어떤 외교 안보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 분쟁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소재 산업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네. 뭐 그러한 중요한 계기로 삼는 것은 굉장히 좋겠습니다만은 분쟁을 확대시키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예, 뭐 금융 문제 말씀하셔가지고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뭐 IMF 얘기도 나오고요. 금융 규제가 생기면은 더더욱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최근에 금융 위기 예,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좀 과장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97년 당시와 지금 한국 경제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축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나다나 여러 다른 국가와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이런 금융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단기적으로 외환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에 됐을 때 충분히 우리가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예. 금융 부분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위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드린 것이 아니고 예,
지나치게 우려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위기를 더 크게 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부분은 가능하면 뭐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고 준비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둬야 되겠지만 예, 지나친 그걸 뭐 우려는 확대해서 좀, 할 필요는 예, 없다. 확대해서 할 필요는 네, 전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 일본 보이콧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쭐게요. 불매운동이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특히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황기식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지금 그 보이콧 재팬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주변 국가에서 그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여행도 가지 않고 제품도 사지 않고 사람들끼리 교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이콧 이웃 나라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편으로는 그 어떤 그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대응을 하면서 국민 여론을 하나로 묶는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훨씬 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본 저는 노 재팬이라는 그런 단어는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기업에서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 우리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하고 현 그 집권 세력하고는 분리시켜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학자들의 하나의 전략이고요. 예. 과거에 우리 북한을 대할 때도 북한 전체와 북한의 그 어떤 그 독재 세력하고 분리시키는 전략은 상당히 그게 주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일본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예. 그 아베 정부의 잘못된 이런 정책을 규탄하는 그런 어떤 보이콧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그 설득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은 전체적으로 일본하고는 완전히 적이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본이란 나라 자체를 예. 아예 적대시하는 것은 문제다. 그 정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패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럼요. 분명히 노 재팬 정책은 안 됩니다. 노 아베. 정책은 좋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해서 우리가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맷집이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일본의 경제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한 방에 다운이 되거나 KO가 되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고요. 예. 굉장히 맷집이 큰 구조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혹시 경제 보복이라든지 경제 전쟁으로 나아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펀치가 일본을 넘어뜨리면 펀치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맷집은 않았습니다. 있는데 펀치는 좀 예, 모자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이 문제를 확전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그 불매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만 타격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일본에 가지 말자고 하니까 관광업계에서 바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봐도 결국은 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상호 이해관계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본을 때린다고 해서 일본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불매운동은 형식 그 어떤 장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조심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불매 운동이 뭐 서로 흥분하다 보니까 양국 정부가 특히 이제 한국 정부로 봐서는 경제 차원의 보복만 국한하면은 우리가 흥분할 수밖에 없고 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해서 어떤 면에서는 뭐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격앙해서 대응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위기 차원 또는 갈등 차원에서는 전 국민이 애국자가 되다 보니까 이 일본에게 좀 이렇게 흥분하고 혼내주자는 이런 면으로 해서 반일 운동이라 불매 운동이 확산됐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벌써 들렸습니다. 예. 그죠? 오사카 경제계나 또는 큐슈 경제계에서 뭐 한국 관광객 확 줄어버리고 또 항공업계, 음식업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전에 한번 가보니까 홋카이도라든가 뭐 큐슈 쪽은 거의 70%가 한국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예. 물론 뭐 2018년에 한국 관광객이 한 740만 명. 근데 중국 본토 관광객은 한 830만 명 이런 차원입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불매 운동으로 이래 가면 일본도 또 대응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 한국 사람 안 오면은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를 확대시키겠다. 즉 인터넷 비자를 허용한다든가 좀 더 수월하게 간소화한다든가 하면은 엄청난 뭐 진짜 100만, 200만 단위가 아니고 1000만 명, 1500만 명이 예. 더 올 수 있는 뭐 이런 카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업계, 음식업계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실제로 받는 면이 있고요. 예.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아직 일본의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죠. 예전에는 30분의 1이었어요. 지금은 3분의 1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뭐 거의 엇비슷할 정도로 대단히 컸기 때문에 일본도 일정 부분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지나친 불매운동으로 가서는 좀 안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측면. 그다음에 민간 교류나 지자체 교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상호 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뭐 장점과 단점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민 여론이 지금 불매운동 때문에 그런지 뭐 일본 언론사에서 대서특필이 되는 것도 이 불매운동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정말 장기화돼서 전면전으로까지 확전되는 거는 좋지 않다. 그 효과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한일 이 해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다들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신 본부장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경제 문제와 정치 외교적 갈등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정치하고 외교적인 부분은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영향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적인 대처법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이 구조적인 취약성에 지금 덫에 갇혀서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도 성장기에 때는 그 대기업과 이 하청 분업 구조로 인해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 자체가 이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중소기업으로 가는 이 낙수 효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어떤 그 충격이 사실상 필요했는데 사실 그 혁신의 충격을 그동안은 계속 그 시간은 있었지만은 그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그 일본 수출 규제가 새로운 동기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새로운 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업 차원에서 사실 풀어야 될 부분이 또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혁신의 동기를 마련하고 기술 개발이나 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독일이나 일본식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이 기회가 또 우리 경제에는 충격인 반면에 또 하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분야에서도 좀 슬기로운 대처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게 이번 일본 수출 규제가 나쁜 결과만은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의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꼭 나쁜 결과만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도 일단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또 대기업에서도 그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들을 사주고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본 게 그동안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이 이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 관계를 그러면 지금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이제 근원적인 그 요인은 일본 정부가 뭐 안보적 요인 또는 전략물자의 안보적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이란이나 북한이나 좀 안 좋은 나라들로 전용되지 않을까 막 이런 데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실제 일본의 본마음 혼내라고 할까요? 이 본마음은 이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용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든지 한일 간의 외교적 어떤 해법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겠다. 뭐 제가 이래 볼 때는 오랜 동안의 그 외교 협상 한일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뭐 국교 정상화 교섭을 비롯해서 또는 일본 ODA 정책 그런 협상안이라든가 80년대, 90년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외교적 실무 라인에서도 끊임없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일정 부분 이런 정도의 갈등은 한국의 대통령 관저와 일본의 수상 관저에서 큰 그림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조정을 해 나가는 이 투트랙 외교 접근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최근 며칠의 어떤 보도를 보니까 뭐 한국 우리 이제 뭐 청와대나 또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지난번에 정부 중심의 1+1, 즉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이제 뭐 기금을 만들어서 해결하자. 그거는 일본 정부가 이게 65년 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아니다라고 해서 좀 뭐 이렇게 배제를 했기 때문에 65년 체제를 좀 존중하면서 가는 안이 합리적 안이 2+1.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좀 중심에 서고 그다음에 한국의 혜택을 입은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입은 포항제철이나 도로공사나 아마 13개의 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되는 개인 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도의적으로 있는 일본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또 기금을 조성해서 해결하는 게 단지 이제 그것은 너무 드러나게 하면은 곤란하고 큰 그림의 투트랙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한일 양국 모두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정치적 리더십이 성립돼 있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도 전후 세대란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한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사죄해야 되냐 하는 이런 역사 반성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일본 국민들도 그렇다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일본을 물론 일본의 사죄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좀 용서해가고 또 받아들이는 좀 성숙한 이 어떤 전후 구도를 만들어내 가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갈등이 경제적으로도 풀리지 않고 나아가서는 외교 안보적으로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오늘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 미일 동맹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보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금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일본 아베 정권의 조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약간의 묵인과 동의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게 미국이 중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데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이때 지난번에 일본의 방위대강에서 보니까 그 중요도를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 한국을 맨 꼴찌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일본 쪽에서 보면은 불만이 많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표현을 쓰셔서요. 사실 진정성 있게 그 사과를 한 적이 없어서 과연 그거를 얼마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니까. 사회자님께 조금 반론하고 싶은데 김대중 오부치 때 1998년 10월 도쿄 방일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다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정말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외교 문서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와서도 이 강제징용 문제는 위안부 문제나 뭐 사할린 동포 문제나 또는 원폭 피해자 문제는 좀 분리해서 대응해서 2007년도에 특별법에서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완벽하게 하려면 끝이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도덕적으로 우위에 섰을 때 좀 큰 틀에서 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교수님 의견 들었고요. 황기시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역사적인 교훈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을 좀 참조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주변국과 일본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이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수도가 거의 다 함락되고 거의 폐허가 다 됐는데 지금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한 두 나라가 지금 6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유럽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국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끝나고 나서 채찍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더 강한 규제를 하고 더 좀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 채찍을 휘둘렀더니만 결국은 그것이 두 나라가 공멸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결국은 당근 정책으로 가서 그게 영어로는 same on boat입니다. same boat. 우리는 같은 보트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한쪽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그 유럽연합이 돼서 독일은 프랑스하고 잘 지낼 뿐만 아니라 다시 유럽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최고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변국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계에서는 유럽에서는 저먼 프로그램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재패니즈 프로그램인데 저먼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주변국의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나 모든 사람들이 저먼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독일 사람에게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독일 사람들은 쏘리라는 것을 어린 학생들도 쏘리를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아시아에서는 재패니즈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재패니즈 프로그램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저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진정한 사과와 두 번째는 정상들이 자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이 자주 만나서 이 논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것만큼 국민 여론을 바꾸는 중요한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정상들이 자주 만나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정부가 나서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에는 어떤 이론이 있냐면 과거에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때리거나 제재를 하거나 하는데 지금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전 세계 글로벌 시민들이 북한 핵 개발은 나쁜 것이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핵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제재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지금은 보이콧 같기도 하고 맞받아쳐서 경제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경제 제재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저희들은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저도 두 분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을 때에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좀 화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에 있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때도 역시 과거사 문제와 특히 독도 문제 이걸로 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일본을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 인정하고 특히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한 동맹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일본과 좋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일본 문화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일 월드컵도 있었거든요.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이기는 것을 진정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몇몇 분들은 과거사 문제, 식민 지배의 어떤 잘못을 스스로 울면서 한국 사람들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또 저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주부들이 계셔서 제가 한국어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하고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사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있을수록 더 잦은 만남과 더 잦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화하고 나눌 때 만나는 기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해결법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우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외교가 가장 중요한 좋은 해결책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함께 한다면서 한 지자체에서 명동거리에 플래카드를 쫙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매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운동이다라는 이 가치를 폄훼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사실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풀어보려고 하는 아베 총리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죠. 그런데 경제 전쟁 중에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모습들은 썩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